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 원에 달하는 KE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E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E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 DX KUREA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E 전차였습니다. KE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부스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등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E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등쿠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E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E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 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 딜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 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단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에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기일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E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T-55AM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장갑 200, 주포 구경 100, 최대 속도 48kmh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구형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E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E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최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최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 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E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2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2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9 자주포는 물론 K2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 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2 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최근 필리핀에서 FA-50의 가동률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던 FA-50의 가동률이 실제로는 25% 미만이라는 외신의 폭로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숨겨진 속 사정이 밝혀지며 전 세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한국 공장을 방문할 예정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8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 공장의 신기술이 공개되며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필리핀의 군사 전문 매체 맥스 디펜스에서 필리핀에서 보유 중인 FA-50 12기 중 3기만 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며 FA-50의 가동률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필리핀 언론과 이탈리아 언론이 해당 기사를 확산시키며 그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탈리아는 M346을 만드는 국가로 FA-50 이슈화에 적극적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스테파노 뒤르소는 지난 9월 30일 해당 내용에 관한 후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현재 12대의 항공기 중 3대만이 운영될 수 있다며 그 상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필리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필리핀 공구를 통해 일부 FA-50PHZ기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된 필수 유지 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항공기의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에 지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산 항공기의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12대의 항공기 중 3대만 운영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에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 문제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그는 공급망의 지연은 현재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및 콜롬비아를 포함하는 항공기의 다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이 몇 주 전에 폴란드에서 주문한 FA-50의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그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최근 FA-50에 대한 가동률 이슈가 심각해지자 필리핀 공군은 FA-50 전투기 5717가 비행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를 본 맥스 디펜스가 57기는 40%의 가동률밖에 안 된다며 또다시 공격하고 나서면서 가동률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공군 대변인인 카스티오 대령은 일부 FA-50 항공기가 현재 비운항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예방 차원에서 행해지는 의무적인 예방점검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기점검일 뿐 곧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은 일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비 부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부품은 비행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시간 사용 후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최근 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공급망이 느려졌다며 변명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필리핀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운용 중인 FA-50은 여전히 90%대 전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시나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필리핀 측에서 정비 미숙으로 정비 부품 조달을 늦게 받아 벌어진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과 예비 부품의 추가 주문에 관한 예산 집행의 차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이번 가동력 저하 사태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번 이슈는 상대국의 잘못에 의한 해프닝으로 잘 넘어가긴 했으나 앞으로도 상대국의 문제로 인한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KAI에서도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에 판매된 FA-50의 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 및 부품 수급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9 자주포의 판매사인 한화의 경우 매년 K9 자주포를 구매한 클라이언트를 모아 세미나를 통해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중에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임박했으며 11월 중 한국 공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대표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찾아 FA50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 대한 전투기 선정이 마지막 평가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가 기종 중 유일하게 FA50에 대한 실사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또한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KAI 이외의 경쟁업체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실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만큼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 미국이 FA50의 AESA 레이더와 암남 통합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폴란드와의 계약 역시 미국 측의 승인으로 인해 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폴란드 측에서 개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린 결과 별도의 개발비 지출 없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신형 FA50을 구매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KAI와 가격 협상에 합의한 뒤 오는 11월 중순 무렵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도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FA50 경전투기에 대한 기체 검사 등 물리적인 평가를 수행한 뒤 KAI의 생산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정보는 추후보다 자세히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KAI는 FA50 경전투기의 생존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산 전투기를 가상의 적기로 사용하여 합동 교전 능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폴란드가 FA50 실사 평가 시 높이 평가했던 부분으로 말레이시아의 마음 역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경전투기로 최신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신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차, 2차에 걸쳐 18기씩 총 36기의 FA50을 구입할 전망인데요. 계약이 성사될 경우 FA50 블록 20은 폴란드 도입 예정인 48기를 포함하여 총 84기의 판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작 기간을 80%나 단축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KAI의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무기들보다도 첨단 장비가 대거 탑재되는 복잡한 병기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오류 하나로도 현장에서 장비의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이 큰 만큼 상당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정교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공정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역사 갖추지 못한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자동화 장비가 모두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기계가 담당하게 된 부분은 후반부 조립과 드릴링 작업 정도로 여전히 제작 과정의 90% 가까운 작업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긴 합니다. 대신 로봇의 팔을 통한 드릴링으로 사람이 직접 작업할 경우 154초가 걸리는 작업을 25초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또한 후반 최종 조립 과정 역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0.001인치의 오차 범위로 조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업시간 역시 80% 가까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시간 단축은 곧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쏟아지는 수출 물량을 감당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현재 많은 수출 건이 진행 중인 FA50뿐만 아니라 KF-21 제작에도 역시 적용될 예정인데요. 생산 시간을 감량함으로써 내수용과 수출용 기체의 생산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넘치는 주문 물량에 기쁨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며 수출 기체를 위해 공군에 넘길 기체 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공군 수주 먼저 맞춘 뒤에 수출권으로 넘어가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KAI의 신기술 개발로 인해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현재 KAI는 콜롬비아,
이집트 등 세계 여러 국가에 FA-50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마케팅도 진행 중인데요. 2024-2025년 중 미국의 공군 및 해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나라에서 구매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데요. 강구영 KAI 사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FA-50 사업이 끝나면 KF-21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폴란드에 전투기를 추가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FA-50의 구매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KF-21 판매로 이어지는 등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만 많았던 호주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의 결과가 올해 안으로 결판날 것이라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은 무려 5조 원이 넘는 예산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 호주에서 총선이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 놓이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호주가 결정을 내려야만 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호주를 대하는 중국의 김새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은 대한민국의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최후의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처참한 생산 능력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게 당면한 상황이지만 쉽사리 어느 한쪽이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예산 부족이 한국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습니다. 또 세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호주의 마음이 레드백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호주가 보여왔던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 때문인데요. 실제로 호주 국방 전문 매체 ADM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 간미 역대급 방산 수출을 대서특필하면서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호주와 한국미 방위산업청장이 서로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유력 군사 매체들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결국은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게 손안에 꼽히는 전투 장갑차 생산 강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병 전투 차량 IFV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방의 무대에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레드백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레드백보다 뛰어난 장갑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독일의 링스가 경쟁 상대일 뿐이지 성능 재원상 독일산 장갑차가 한국의 레드백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간패짓으로 신뢰성 있는 무기를 도입하는 기조가 전 세계에 확산된 추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타 호주의 레드백 도입이 성사된다면 K2 흑표와 K9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수한 장갑차 전력이 서방 세계의 무대에서 데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 초를 치는 나라가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담장 호주만 봐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영국과 함께 AUKUS를 결성할 정도로 상당히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환구15를 통해 호주가 잠재적 핵 공격이 표적이 될 수 있다라며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냉전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알력 다툼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호주와 중국의 관계 또한 만만치 않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호주가 레드백처럼 우수한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한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배알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한국의 레드백은 겉만 멀끔하게 생긴 종이 장갑차에 불과하다는 근거 없는 비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막산 맛부터 보면 중국의 최신의 주력 장갑차인 GBD4A, 일명 4호식 보병전투차에 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민 4호식 장갑차는 전장 7.1M, 전폭 2.7M, 전고 2.4M에
30기관포를 탑재하고 있는 우수한 성능의 장갑차이긴 합니다.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사어식을 미국의 지상 전력에 맞설 수 있는 중국의 핵심 전력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사어식은 전면에서 30포탄까지 방어할 수 있고 측면에서는 14.5탄까지 방어할 수 있는 등 중국 무기답지 않게 상당히 뛰어난 방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어력을 올리면서도 22톤 정도로 무게가 가벼워져 맞이에서 최대 65kmh로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기동성도 준수한 편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확실히 사어식은 좋은 장갑차임이 틀림없고 중국의 자신감도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레드백은 단순히 좋기만 한 장갑차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레드백의 기본적인 외형은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6M로 사어식보다 살짝 더 큰 정도인데요. 주포 또한 30기관포로 사어식과 같은 구경입니다. 하지만 레드백이 사어식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방어력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장갑차와 다르게 레드백은 엔진이 전면에 위치함에도 흡기구와 배기구를 차체 후면에 배치했는데요. 이 덕에 차체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30포탄 정도는 거뜬히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차체 하부에는 지뢰 방호 장갑을 부착해서 무려 TNT 10kg에 해당하는 폭발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방어력은 사어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장갑차와 비교해도 최정상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다시 말해 레드백은 보병을 보호하고 적 기갑 장비에 맞선다라는 보병용 전투장갑차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장갑차는 방호력을 높이면 장갑이 두꺼워지므로 무게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차체 무게가 거의 전차 수준에 육박하는 43톤이나 됩니다. 하지만 레드백은 이런 육중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야지에서 시속 70km까지 주행이 가능한데요. 이는 K9 자주포에 탑재하는 1력마력짜리 괴물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날고 기는 어떤 장갑차를 가져다 와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드백의 공격력은 삼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레드백의 30주포가 공중폭발탄까지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중폭발탄은 원하는 거리를 입력하고 포탄을 발사하면 엄폐물에 구애받지 않고 적의 머리 위에서 포탄을 폭발시킬 수 있는 포탄인데요. 이는 숨어있는 적 공격에 있어서는 궁극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체 상단에 미스라엘의 능동 방어 참침인 아이언 피스트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보병만으로 레드백을 상대하는 건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갑차에 천적인 전차가 있지만 그렇다고 레드백을 상대로 전차가 무조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레드백 포탑 상부에는 전차 킬러인 최대 사거리 5.5km이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레드백은 어디까지나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차를 상대로 맞짱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 생존성도 훌륭합니다. 차체 외부에 장착된 다수의 카메라로 차체 내부에서도 360도 모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이 탑재되어 있어 생존성은 그 어떤 장갑차보다 우월합니다. 또 여러 첨단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적의 공격까지 경고해 주는데요. 이로 인해 회피 및 대응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특수고무 궤도를 장착하고 있어 눈이나 비가 오는 악천후나 진창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중국의 사어식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장갑차가 오더라도 레드백을 상대로 우위를 점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러니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건 외부적인 요인 말고는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호주의 레드백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레드백 자체의 성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호주가 장갑차 도입 사업을 지속할 의지를 잃었다고 보는 주장인데요. 담장 레드백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호주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와 예산 문제 때문에 장갑차 도입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BC 뉴스에 따르면 호주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장갑차 사업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호주 육군 내부에서는 레드백의 도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호주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장갑차 도입 사업의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호주 내부의 정치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이 취소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레드백에게 호재입니다. 바로 K9 자주포 덕분인데요. 한국은 지난해 호주와 K9 현지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호주 질롱시에 K9 생산 공장을 건설했고, 레드백은 이 K9과 생산 설비의 상당 부분을 공유합니다. 즉, 레드백은 생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호주에 생산 공장이 있어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도 독일의 림스와는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그러니 호주 입장에서는 가격까지 저렴해지는 레드백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호주 현지의 생산 공장은 현재 방위산업 분야의 트렌드인 기동 무기체계의 모듈화에도 상당한 이점입니다. 기동 무기체계 모듈화란 쉽게 말해 군용 차량과 전차, 장갑차 등의 차체를 공용의 플랫폼으로 두고 상부 포탑 등을 원하는 형태로 갈아 끼우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자면 흔히들 60, 두 돈반이라고 부르는 K511을 우리 군에서는 화물트럭, 포병사격, 지휘 통제차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큰 범위에서 기동무기 체계 모듈화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레토나 K131을 TOW 대전차 미사일 발사차나 K4 고속 유탄기관총 탑재차로 운용하는 것도 이런 모듈화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호주 또한 레드백을 단순히 보병전투 장갑차 IFV로만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담장 폴란드만 봐도 보르숙 장갑차의 차체를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군한 장갑차, 120 자주 박격포, 지휘 장갑차, 구급 차량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듈화를 진행 중인데요. 이 보르숙 장갑차의 차체가 바로 K9의 차체 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호주에서 K9의 엔진과 생산 설비까지 공유하는 레드백의 모듈화를 시도하지 않을 리 없고, 이러한 확장성까지 생각한다면 호주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레드백은 그야말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무기 체계 도입 사업은 수많은 외부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격언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입니다. 그도 그렇게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레드백은 수출 전용 장갑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레드백은 우리 육군에서 먼저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7기동군단을 빠른 속도로 완편하려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드백의 도입이 결정된다면 시간과 예산이 더 필요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제7기동군단의 빠른 편제를 위해 레드백 대신 K21 500대를 선택했는데요. 물론 K21 자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장갑차이지만 2007년에 개발된 뒤 이후 추가적인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드백보다는 성능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호주에 레드백이 도입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한국도 레드백을 도입하거나 K21의 개량을 레드백 사양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호주가 레드백을 선택하면 우리 국군도 그만큼 강력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호주가 그토록 진저리 치는 중국을 상대하는 한국의 국방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호주는 단순히 자국의 장갑차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중국을 상대하는 전력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를 잡게 되는 건데요. 이러니 호주가 레드백을 선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한국의 폴란드 국빈 방문으로 방산과 경제 협력을 늘리고 양국은 앞으로 진행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힘을 합치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빈급 공식 방문을 계기로 공급망 교통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총 MOU 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무려 66조 원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방문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박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 사업인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전밤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핵심 분류허브이자 재건 프로젝트의 거점인데 폴란드가 어떤 나라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았는데 무엇보다 한국은 전후복구 사업 관련 결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폴란드는 이른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주목받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한국 무기의 수입뿐 아니라 폴란드 내 생산을 원한다고 말하며 또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을 대거 계약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123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속한 납품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폴란드발 대규모 수주를 기반으로 K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 약 22조 원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무기 생산을 폴란드에서 하고 또한 추가적인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폴란드가 수입 계획을 밝힌 만큼 최대 300억 달러 38조 원의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무기 도입은 얼마 전 K808 장갑차 공동개발 협의 외에도 AS-21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 천군과 LSAM 잠수함, KF-21 보라매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KF-21 보라매입니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밀린 분담금 납부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에서 손을 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을란드는 이미 KF-21개발에 공통 참여하겠다고 말해왔기에 인도네시아가 떨어져 나간다면 폴란드는 이를 기회로 한국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문자들이 폴란드로 가 물밑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KF-21에 대한 협의가 얼마나 집접되고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FA-50GFE대가 불과 10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는데 지난 13일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작업 및 납품 준비하는 모습이 찍혀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한국은 납품도 빠른데 조립도 빠르디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FA-50은 8월 초 폴란드 공군에 인도되고 8월 15일 폴란드 국국의 행사의 첫 공식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50 조기 납품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폴란드는 KF-21 공동개발로 한국과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잠수함 사업에서 그동안 유럽 내에서 마땅한 나리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입찰 범위를 늘려서 한국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기로 하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인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성 요소인 천군과 LSAM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문해 2017년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과 계약해 조기 납품의 맛을 본 폴란드가 재빨리 패트리어트를 취소하고 한국의 천군과 LSAM을 주문해 바로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한국 형원비우빌라 볼리는 K151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폴란드에서 80년대부터 굴리고 있는 전술 차량 타판 혼커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혼커는 2500cc금 100마력의 엔진으로 노후화되어 겨우 굴러가는 정도인데 기아에서 작심하고 만든 K151은 기아 모하비에도 들어가는 3.0L V6 디젤 엔진을 달아 225마력 1위는 놀라운 힘을 자랑합니다.
K151은 미끄러운 산길과 험준한 비탈길은 물론 물이 차오른 개물도 단숨에 돌파합니다. 또한 타이어가 터져도 시속 48km의 속도로 1시간이 넘게 기동할 수 있고 영하 32도 흑한의 환경에서도 단번에 시동이 걸립니다. 지금 폴란드에게 운용하는 혼커와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성능을 자랑하는데 폴란드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라이센스 받아서 한 5,000대가량 뽑지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폴란드에서는 한국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기아 스포티지 등이 인기를 풀면서 기아차가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151이 신뢰를 받는 데는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기아차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또다시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소식 외에도 지금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소식은 국내 방산업계에도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아물리 한국의 생산력이 뛰어나고 난기를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폴란드를 시작으로 인근 동유럽 국가와 중동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주문이 폭주한다면 한국이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3년치 일감이 다 찼다고 하면서 공장 증설과 인력 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를 생산한다면 한국은 수출을 위한 최적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값싸게 대량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큰 이익을 누려왔듯이 한국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을 폴란드에서 생산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인구 4천만 명으로 유럽 내 6위 정도 입대, 예로부터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기에 인력 창출 및 교육 관련 인프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평균 월급이 10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매년 올라 160만원 정도인데 한국의 월 평균 임금 352만원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서 생산하면 생산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1000대 도입한 K2 전차 중에 630대를 제외한 370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공장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K2 전차를 만들어 자국 내에 보급함은 물론 인근 동유럽국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라이센스 생산으로 수출하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고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자 지금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를 생산하는 라인메탈사의 컨설턴트 니콜라스 드러몬스는 폴란드군의 주력 전차가 K2 전차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만약 한반도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폴란드가 주문한 K2 흑표는 한반도에 묶여 폴란드에 있는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고 결국 K2 흑표는 더 비싸져서 결과적으로 레오파르트2가 가성비에서 더 우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지정학적인 문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제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을 쉽게 벌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 정도면 대한민국제 장비가 폴란드로 올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군수업이 쇠락해서 납품을 수년 동안 지키지 않는 독일이 더 리스크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독일 내 부정적인 기사를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우롱하듯 단 한 문장으로 저격했습니다. 전통적인 독일의 구매 텃밭이던 폴란드를 대한민국에게 빼앗겼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또 추가 도입하려고 하자 국내에서는 진짜 유럽의 한국군이 될 생각인가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내 네티즌은 이 점께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군이 되고 싶다면 마스터까지 받아들여야